2020년은 어떤 해로 기억하십니까?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일상을 잃었습니다. 20년에 걸쳐 서서히 전 세계에 파고든 한류가 폭발적인 유행에 들어간 해입니다.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 킹덤, 사랑의 불시착, 핑크퐁 아기상어, 손흥민, 류현진, K푸드, K북. 성과는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음반류 수출 금액은 작년 대비 95% 증가한 2천억 원.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할 때마다 불러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7천억 원 이상입니다. 라면과 김치의 수출액은 작년 대비 각각 36%, 38% 증가했습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전 세계 유튜브 74억 뷰를 기록했고 개인 분야에서는 크로스파이어 등 게임 로열티로만 3조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힙합 풋볼 어워즈에서 한국인 최초로 푸슈카스상을 받은 손흥민의 경제 파급 효과는 1조 9,885억 원입니다. 골프 세계 랭킹 1위는 고진영, 2위는 김세영, 3위는 박인비 선수. 한국 골프 여제들이 골프계를 싹쓸이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K북 붐이 불고 있습니다.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45만 부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영국의 월간지 모노클은 한국을 전 세계 소프트 파워 2위 국가로 꼽았습니다. 넷플릭스의 킹덤 열풍으로 미국에는 가시 패션쇼에 등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1인당 PPP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10년국을 넘어선 유일한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본은 제일코리안 차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일유치원에만 마스크 지원을 뺐다가 한국에서 마스크 모으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 재팬에서는 이런 일본의 인종차별을 꼬집는 광고 캠페인을 내놓아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은 리더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팬데믹으로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민낯이 드러난 건 소위 선진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항쟁가요가 되었고 K-팝을 부르며 수개월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한류의 용성을 예측했던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한국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인가? 왜 지금 한류인가? 왜 세계인은 이런 팬데믹 위기에 한국을 쳐다보는 것일까? 지리학 교수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독특합니다. 우선 한국은 중국과 가까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농업화와 가축화가 용이한 작물과 동물을 가졌기 때문에 농업을 발전시키고 세계 최초 문명 중 하나인 황하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성과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흘려들어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좁고 긴 지리적 특성, 황해라는 자연의 장벽, 기후적 장벽으로 별도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풍부한 어장과 해산물을 지닌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 문화와 선사시대 인간사회를 부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아시아에 잘 융합된 섬과 같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독특한 문화, 언어, 민족을 이루고 크고 강대한 이웃 국가에 둘러싸였어도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야기한 한반도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은 고인돌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인돌은 전 세계의 40%가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고인돌의 나라라고 부르죠. 고인돌은 영어로는 돌맨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 약 7만 개가 있는데 한국에서 무려 4만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창, 화순, 강화에 특히 많이 발견됐고 이 지역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고창에는 약 2,000개 이상의 고인돌이 있는데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고창의 핑메바위는 300톤짜리 고인돌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입니다. 이게 얼마나 독특한지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요령지방에 고인돌 400여 기 정도, 일본에서는 큐슈 지역에 500여 기 정도가 분포한 것이 다입니다. 아시아 지역 중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인돌들도 200여 기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대부분의 고인돌 덮개돌은 20톤 이상으로 외국의 고인돌에 비해 엄청나게 무겁고 큰 편인 것도 특징입니다. 고인돌은 당시의 한반도 선조들이 농경문화, 협동문화, 그리고 고인돌을 세우는 과학기술까지 갖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000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인돌은 그들이 남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인돌에 있는 성혈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별자리 기록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포항 인비리 고인돌은 칼을 상징하는 암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선사시대 선조들이 별을 보고 그림을 그리던 문화적 취미를 가졌었다는 의미이죠. 이곳은 서초구 양재동의 한 공원입니다. 이렇게 공원 안에 고인돌이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남 지역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 양재, 개포, 원지 등에서 적어도 20개가 넘는 고인돌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부서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도 고인돌 6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마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화된 현재는 고인돌이 흔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너무 흔해서 덮개돌을 가져다 여기저기서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흔해 한국인들은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으니 고인돌의 나라의 고인돌들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의 들판과 동네, 산야에 방치된 고인돌이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주로 정원 조경용으로 쓰일 정도입니다. 고인돌이 보통 100개에서 수천 개까지 무더기로 발견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일대에도 많은 고인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 고인돌 주변에서 큰 바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성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에만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남아있을까요? 고인돌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수천 명에서 10,000명 이상 무리를 지어 살던 공동체에서 한반도 선조들은 수장에 무덤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즉 한반도 고인돌을 발굴하다 보면 어린이, 여자, 할머니의 뼈도 발굴됩니다. 한반도 선조들은 모든 이들의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죠. 고인돌이 있는 세계 각국에는 부족의 리더만 무덤을 세웠던 흔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반도 선조들과 구별됩니다. 둘째, 고인돌은 당시에 글로벌하게 나타나던 현상이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들은 비슷한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의미이죠. 한반도의 선조들은 당시 핫했던 고인돌 문화의 선구자였습니다. 또한 문명이 앞서 있었고 먹고 살만 했기에 공동체가 다 같이 고인돌을 앞다투어 세우게 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뭔가에 빠지면 끝장을 보는 한국인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남이 하면 그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픈 경쟁적인 성격 때문이다. 옆 공동체가 고인돌을 세우면 이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삼국유사에서는 서라벌이 절이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은 기러기처럼 늘어서 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에 한 집 걸러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서울 시내에 이렇게 많은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치킨집입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대한민국 치킨집 수가 더 많다는 것 또한 어딘가에 홀릭하면 끝장을 보는 한국인의 성격을 드러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반도에 풍부한 어장을 지닌 바다가 세계 최고의 선사시대 토기 문화를 만들고 여기에 중국의 농경 문화가 전해져 문화가 꽃피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다와 내륙이 접한 반도의 지리적 특성은 한국을 아시아와 문화적 교류를 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는 한글의 탄생도 이런 한반도의 지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어에 적합한 문자 체계를 고안할 때 몽골이나 티벳의 불교 문자의 표음 문자의 개념과 한자의 블록 모양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표음 문자와 블록형 문자의 기본적인 개념만을 차용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수용한 나라에서 스스로 창조한 것, 바로 한글입니다. 동아시아 모든 문화가 응집되어 폭발한 발명인 것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한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종은 문자의 운영 원칙과 형태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스스로 고안해냈습니다. 세계의 어떤 문자 체계에도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음소를 블록 안에 배열하여 음절별로 분류하고 문자가 소리를 대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자음을 발음할 때 혀와 입술 모양에 착상한 자음의 형태를 생각해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창조성과 한국인의 천재성을 기리는 위대한 기념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인돌을 세웠던 3000년 전 한반도에 정착한 선조들.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해 발명된 배우기 쉬운 한글. 한글은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마다 민중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노동요로, 항진가로, 그리고 구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문학으로, 음악으로, 영화로, 웹툰으로 한국어와 한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